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표면 거칠기. 이게 네 번째 영상이죠. 네 번째 영상.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KS 규격을 통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된 4판 기준으로 해서 표면 거칠기 기호가 어떻게 생겼고,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혀지는 세부적인 이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해가지고 뭐 작성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요런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까지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기 값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조 방법 그 다음에 제조 방향 어떤 결로 이제 할 거냐 그 다음에 가공 여유를 얼마를 줄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여기가 E다. 요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형태를 정의를 했다면 이걸 이제 갖다 도면에다가 집어넣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KS 규격인데 KSA ISO 1302, 2002년도 4판이죠. 4판에 이제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그 뒤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도면의 위치 및 그 외 제품 기술 문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일반 사항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표면의 그러니까 거칠기 요구 사항은 주어진 표면에 대해 가능하면 크기랑 크기라라고 돼 있네요. 오타예요. 네, 크기랑 위치 중 하나. 그거는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적용을 할 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면 지금 제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도면을 이제 미리 그냥 갖다 놨는데 어쨌든 뭐 치수 기입되어 있는 어떤 형태가 필요로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이 기호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딱 붙어야 여기 저렇게 겹쳐 있는데 겹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뭐예요? 이면에 대한 거다. 이런 위치들을 알려줘야 돼요. 어느 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니 이런 위치,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또는 하나만 지시가 돼야 된다. 어떤 거라도 이제 하나 지시가 돼줘야 되고 공차가 기입된 이제 같은 수상도에서 한 번만 지시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요면이다. 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원래 미러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지금은 설명만 하는 거니까 미러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 미러 안 돼. 밑에 거 카피가 안 됐네요. 밑에 거 왜 카피가 안 됐지? 이것도 깔끔하게 갖다 붙이고 얘도 미러 해줄게요. 원래 이제 이렇게 미러로 작성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전산응용 기계 공부하신 분들은, 기계제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저렇게 미러로 작성되면 안 된다. 그냥 180도 돌려야지.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보면은 이면하고, 그쵸? 이면하고 두 개를 다 지시를 한 거잖아. 이거 이제 실제 이 표면 거칠기 처음 배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렇게 놔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면하고 같은 면이 한 면이에요. 면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저렇게 두 번 하잖아요. 두 번 지정.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투상도에서 대체 왜 한 번만 지시해야지 왜 두 번 지시하냐? 간혹 가다가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면은 따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두 번 지신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고, 여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되는데,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도면에 저런 값들이 많이 산지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하게 되면 도면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치수 기입도 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복 치수는 기입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중복 치수 기입하는 거예요. 왜? 도면을 이렇게 하면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한 이제 표면 거칠기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면에 이렇게 두 번 지정을 해주지는 않는다. 하나의 투상 안에서.
이렇게 된다. 이제 그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투선이 다른 경우에도 중복해줄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투상도라 그랬으니까, 같은 투상도라 그랬으니까, 하나의 투상도에서 근데 이제 투상도 나눠지면 요 바닥면, 여기도 한 번 주고, 여기도 한 번 주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중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피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시된 표면의 결 요구 사항은 기계 가공 코팅 등을 한 후에 표면에 적용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있느냐?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 도면을 그리는 사람하고 이 제품을 가공하는 가공 작업자, 그 다음에 요거 후처리하는 후처리 작업자가 싸워요. 셋이서 싸워요. 항상 싸워요, 이것 때문에. 자, 일단은 표면 거칠기 기호를 내가 이제 이렇게 붙였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차를 이렇게 붙였다. 이게 표면 거칠기 뿐만 아니라, 공차도 마찬가지. 공차도. 두 가지가 항상 이게 걸리는데, 일단 공차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지금 보면 여기 13mm에 0에서 플러스 0.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공작업자가 이걸 딱 보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겠죠. 가공작업자가 이 치수를 그냥 다이렉트로 본다면,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본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가공작업자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보면 안 돼요. 이 값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절대. 가공작업자 이걸 다이렉트로 봤어. 다이렉트로 봐서 요 안에만 들어오게 하면 되지 라고 해서 가공을 했는데 얘가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제로로 가공이 됐어. 딱 13에 제로야. 자, 그렇게 가공이 됐어요. 가공이 됐는데, 여기 가공 끝나고 여기 이제 후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요 가공된 거, 딱 13에 제로로 가공된 거에 여기 후처리를 하면은 도금이잖아요, 도금. 도금 살이 올라가요. 도금의 두께가 올라가. 그러면은 이 공차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로 허용하지 않는 공차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도금 두께가 요만큼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후처리를 해버리는 순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공차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량이죠. 불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따집니다.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이런 치수 불량이 나면 누구한테 따지면 가공작업자한테 따져요. 그럼 가공작업자는 억울한 거죠. 아니, 나는 내가 가공했을 때 쟀을 때는 13에 제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잘못이에요? 도금이 잘못인가요? 근데 도금을 해줘야 되잖아. 도금을 얹어줘야 되잖아. 이게 누구 잘못이냐면 가공작업자 잘못이 맞습니다. 가공작업자 잘못이 맞아요. 가공작업자는 이거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 공정에 도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도면에 써 있을 거예요. 후처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면에 지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후처리 두께가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가 올라갈지를 고려해가지고 그 두께만큼을 적용을 해서 공차를 봐야 돼요. 두께가 더 올라갈 거니까 얘는 이거보다 더 플러스, 이게 제로가 나오면 안 돼. 더 도금 두께만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가공을 해야 돼. 공차에다가. 그 범주 안에 들어오게 가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예전에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할 때, 이 제작을 가공도 우리 회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금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해.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도금을 다 해. 이런 회사는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가공작업자하고 도금작업자하고 항상 같은 회사에 있잖아요. 둘이 얘기를 잘해. 그래서 도금살 얼마 올라간다?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간단 말이야. 가공작업자도 도금하는 작업자한테 야, 후처리 이걸로 적혀 있는데, 야, 이거 후처리하고 나면 도금살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새는 이거를 같이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가공하고 도금을. 가공업체는 따로 있고, 도금업체가 따로 있어. 따로따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가공업체에 물건을 보냈다가, 가공업체에서 물건 가공 다 끝내면 그거 받아가지고 도금업체로 넘겨. 이게 우리 회사를 거쳐서 넘기다 아니면 가공업체에서 바로 넘기다 어쨌든 넘겨. 넘기는데 이게 서로 다른 회사잖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가공작업자는 이 도면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보고 가공을 해. 도금작업자는 도금에서 이제 올라가는 어차피 두께는 정해져 있으니까 특별한 도면의 명기가 없는 이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도금을 해. 그러면 꼭 공차 불량 나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표면 거칠기에서도 그래요.
왜? 여기서 이제 가공 작업자가 요 거칠기를 보고 가공을 마쳤어. 그럼 그 후에 도금을 얹잖아요. 그러면 도금이 얹어지면 그 도금 표면 피막에 의해서 거칠기가 달라져. 그러면 이 거칠기도 불량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겁나 싸우는 거죠. 겁나 싸워요. 결국 이제 누구 잘못이냐. 일단 도금 작업자 만약에 이제 요 표면 거칠기에서 도금 후에 불량이 났다. 그럼 100% 가공 작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도금 후니까 도금했을 때 그 표면 거칠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도금 후에 표면이다 그러면 이 밀링이 없어야 돼요. 밀링은 뭐예요? 저거 밀링으로 저 거칠기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표면 거칠기를. 밀링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계 가공 코팅 등을 한 후, 그러니까 코팅이 만약에 후처리가 들어간다면 코팅을 한 후에 표면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요 위에 그 가공 방법 지시는 없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밀링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도금한 다음에 요 표면 거칠기 안 나오잖아 하고 도금업체한테 따지면 멍청한 거예요. 그럴 땐 이게 없어야 돼. 가공 방법 지시가. 어쨌든 우리가 도면에 표현되는 거, 설계자가 최초 설계자가 도면에 표현하는 이 도면에 있는 모든 공차라든가 표면 거칠기는 모두 다 뭐냐? 이 제품이 완성된 완성 이후의 값들이에요. 결과물, 최종 결과물의 값들이에요. 그럼 중간 공정상에 나오는 값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면 중간 공정 작업자들이 그걸 산출해야 됩니다. 가공 작업자들은 그거 우리가 왜 산출해? 설계자가 다 알려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설계자는 최종 설계 완성품에 대한 지수만 주는 거고, 이 공차가 뻥 나면 그건 도금 때문에 도금살이 올라가서 잘못됐어. 가공 작업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럼 도금 올라가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 공차를 여기에 딱 맞춰서 가공했어? 네가 잘못 가공한 거지. 그거는 자기 잘못인데 자꾸 면피를 하려고 그러죠. 난 도면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공정도가 아니잖아요. 공정도를 설계자가 따로 주기 전까지는 이거 공정도예요. 아닌데 일반적인 설계는 완성도를 줘요. 제품에. 그 부품의 완성도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KS 규격에 적혀 있음으로 해서 뭐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거죠. 이런 거니까 최종 결과물이 저 지시한 표면 거칠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작업자들이 잘못이야. 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겁나게 싸웁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막 우겨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 가공 작업자들이나 도금 작업자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케이스 규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 책임 아니야로 모르쇠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싸워서 지근지근 밟아줘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설계자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가공 혹시 그쪽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보실 때 그 도면이 이제 공정도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최종 완성품에 대한 완성도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도금이 얼마가 올라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도금 쌀 만큼 공차에서 빼고 요 표면 거칠기 맞출 때도 요 도금 이후에 요 표면 거칠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솔직히 이제 도금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도금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접원으로 해서 땅 이렇게 하고 얘 없애주고요. 이렇게 해줘요. 도금으로 해주는 거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주던가. 도금으로 해주는. 왜냐면은 이거는 재고 가공이잖아요. 재고 가공. 근데 이거 재고 가공이 있어도 상관없는 게 도금 후에 요 표면 거칠기 맞추기 위해서 연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포로 간다든가 아니면 샌딩을 친다든가 연마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금을 살짝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이 들어간다. 가공 작업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일반 가공 기호, 이렇게 재고 가공하는 재고 가공 기호로
도금 후의 피막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야죠. 어쨌든 이제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 일반 사항 가지고 지금 제가 한참 떠들었죠. 예. 자, 그렇게 되고 이제 8.2에 가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기호와 주석의 위치 및 자세 어떻게 붙여주느냐. 근데 일반 사항 딱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는 게 나와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사뭇 다르죠. 특히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실무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 지시선 얘 뭐냐? 네. 이거는 저거 2002년도부터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 2002년도 이전부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W, X, Y, Z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식이에요. 약식. 원래 표면 거칠기는 2002년 이전부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하게 돼 있었어요. 단지 2002년에는 이게 요게 하나만 들어간다. 두 줄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고 한 개만 지시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요. 얘는 원래 2002년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 여기에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이 꼬다리를 안 그려도 돼요. 요 위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기니까 여기 있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RA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산술평균 거칠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얘를 빼고 씁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 들어갈 적절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거 여러분들 요거 이제 어디서 보냐면 주소에서 보시죠. 주소 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성되는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그게 주소에 왜 들어가는지는 이제 이후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걸 붙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윗면에 붙을 때는 지금 요거죠. 윗면에 붙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보면 여기 속이 꽉 차 있고 표면은 여기입니다. 요 표면 위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거 잘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이면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공을 하면 커튼날이 이렇게 가공날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깎아야지. 요 안쪽을 깎아야지. 이걸 하는데 커튼날이 이렇게 들어와서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지시했다는 커튼날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가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속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커튼날이 들어와서 가공해? 그렇잖아요. 가공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요렇게 기입하시는 거. 이제 이것도 표면 거치기 처음 배우신 분들 요렇게 이제 거꾸로 붙이시는 무조건 그냥 저 면에만 붙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면에 대한 지시를 내가 여기다 하겠다. 요 아랫면이 아니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붙여야 돼요? 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서 요렇게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글자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쵸? 글자가 거꾸로 놓이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수평하게 되어 있을 때 무조건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여야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0.7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글자는 돌아가면 안 되고 글자는 돌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수치가 아니라 이제 W, X, Y, Z 그걸로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익숙한데 이건 웬 말이야? 네. 이게 가능한 건 이게 약식 기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식 기호만 저게 가능하고 이제 아까 봤던 요 정식 기호 얘는 돌릴게요.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 딱 봐도 아시겠죠? 글자들을 다 뒤집어줘야 돼요. 그쵸?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자를 읽을 땐 어떻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돌려줘야겠지 또. 그래서 이렇게 놔준다. 라고 하면 이게 원래는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요구사항이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기호 우리가 봤던 구성에서는 여기가 첫 번째 위치인데 바뀌었다고 보기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식 기호를 쓸 때는 이 상황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정식 기호는 못 돌립니다. 이걸 돌리면 안 돼요. 무조건 수평할 땐 무조건 이 방향으로. 그래서 아래쪽이 될 때도 무조건 이 방향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할 때는 항상 이 방향으로. 근데 여기는 그 방향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 이 방향으로 놀래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 오른쪽에 수직면은 지시선 써서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게 원래 표면 거칠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이면 지칭을 하려면 이거 지시선 뽑아줘야 돼요. 전 60도 꼭 맞춰서 뽑으니까. 이렇게 하면 치수를 다 겹치겠죠? 그럼 치수 안 겹치고 화살표도 안 겹치려면 이 안쪽에다 지시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거 글자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니까 적절하게 아래까지 빼서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빼면은 좀 짧게 잡으려면 안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얘를 이제 그럼 벌려야겠지. 이렇게 벌려주고 안쪽으로 빼줄까요? 이렇게 하면 치수 보조선에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 기본 높이가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요 정도 빼서 여기다가 지시선을 이렇게 하고 요때는 지시선 여기 이제 한번 꺾여야 되잖아요. 요때 우리가 뭐 쓰냐면 우리 두 번째 다음 점 지정 요거 안 하고 그냥 엔터 치고 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시선 쓸 때 요때 요 다음 점 지정을 써요. 딱 클릭을 해서 한번 꺾어서 그 다음에 ESC 글자 작성 안 하고 ESC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얘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더 모자라니까 얘를 더 벌려줘야겠죠. 한 번 더 빼고 그 다음에 얘도 저기 이제 지시선하고 글자하고 겹치지 않도록 더 빼주고 지시선은 충분히 더 커버될 수 있을 정도로 늘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 지시하려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얘를 저 면 안쪽에 있는 면에다가 이 면이야 이렇게 딱 지칭을 해서 붙여주던가.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좀 좁아질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배울 때 했던 요 돌려주는 거 그거는 요것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 써 있는 데를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보충 정보를 포함한 그림 기호에 따라 도면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있죠? 여기 요거는 이제 글자 읽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읽을 수 있도록 또는 오른쪽에서 읽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은 이제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왼쪽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래에서라고 돼 있으면 아래에서 읽는 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읽는 거.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저는 캐스트 기호에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글자 읽는 방향이 요렇게 되게 무조건 놔줘야 된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글자 뒤집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 윤곽선상에 또는 기준선 그리고 인출선에 의해서 기입될 수 있다. 이제 기준선은 요겁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요 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 할 때 면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이 상태에서 이제 표면 거칠기를 기입을 하는데 이렇게 면이 자체가 보일 때 그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면에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지시선을. 그래서 요 면에서 이렇게 빼준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빼준 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기준선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붙여가지고 그 면에서 빼준 거를 기준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시선. 지시선을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선 형태로 그려져 있는 면에다가 지칭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지시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시선과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요 인출선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게 돼야지 이제 이런 부분도 다 기입이 다 가능한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기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180도 돌린다든가, 뭐 270도 돌린다든가, 그런 형태의 이제 표면거칠 기호는 가장 기본적인 요 포맷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을 가리켜야 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몸체 형체 치수와 관련된 치수에 대해 이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오역의 위험이 없으면이에요. 표면의 결 요구사항은 주어진 치수와 관련시켜 지시되어도 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능사 공부할 때 많이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된 건데 뭐냐면 치수값 뒤에다가 이렇게 표면거실 기호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언제 많이 보냐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많이 보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 7파이다. 7파이에 우리가 표면거실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 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안쪽 구멍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붙여서 하나 이제 90도 돌릴게요. 돌려서 7파이 면이 이제 요 면이니까 요 면에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건 지울 거고,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요 7파이를 뒤로 빼서 7파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아이고 잘못 붙였다. 7파이에다 붙인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 붙였지? 7파이에다 붙여야지.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에 치수선은 이제 여기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 7파이니까 이게 오역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입했을 때 이 7이 이걸 오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경우가 오역이라고 하는 거냐면, 요 7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길이가 7이잖아요, 지금. 이걸 길이로 읽게 되면 잘못하면 요면에 대한 이제 표면거칠기를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로 읽게 되면 저 길이에 대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앞에 파이가 붙어 있죠. 이거 실제 KS 규격 예제에도 이렇게 파이가 붙어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파이가 붙어 있으면 저게 구멍의 지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역의 의미가 오역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요 부분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길이도 7mm이긴 하겠지만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 치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원형 구멍의 직경이다. 그렇게 되면 이면하고 이면이 떨어져 있는 거리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면에 대한 이건 원통면이니까 하나의 면이고 이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구나, 이렇게 오역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개념으로, 자, 여기 치수 지운 것까지 다 살릴게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이건 이제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원통의 길이가 7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못 오역하면 이면의 거칠기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오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길이에 대해서 무조건 요 치수 뒤에다 붙여주는 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키움이라든가 이제 좁은 폭을 가진 치수들, 지름이 아니어도 좁은 폭을 가진 치수들은 저 뒤에다 붙여줘요. 근데
그 부분들은 형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좁은 폭에는 저 그 폭 양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를 저렇게 치수 뒤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라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무조건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 지금 충분히 표면 거칠 기호를 붙일 수 있는 양쪽 면이 있죠. 이렇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기입을 하면 이거를 요 선의 길이에 대한 표면 거칠기구나 로 오해할 수 있다. 이게 오역의 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요 양면에다 붙여야 되는데 처음에 배운 학생들이 선생님 치수 뒤에 붙여주면 된다며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고 선생님 이거 틀린 거라고 저한테 지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렇게 붙이는 건 도저히 이 양쪽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 표면 거칠기가 그러니까 양쪽 표면이 좁다는 게 얘가 좁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요면 그렇죠? 요면이 저걸 이 면 중에 얘는 충분히 얘를 기입할 만한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넣을 수 없다. 이 양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꼭 단서가 돼야 된다. 무조건 저렇게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72의 양쪽 면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이제 오역의 소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는 무조건 그냥 저 치수에다 귀찮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귀차니즘이 강해요. 나 양쪽에다 두 개 붙이기 귀찮은데? 아이씨, 그냥 치수 뒤에 붙여버리면 되지.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귀찮으면, 제가 늘 싸우는 얘기죠. 도면을 그리지 마라. 다른 일 해라. 안 귀찮은 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역의 위험이 없는,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요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요 예시 솔직히 말하면 잘못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는 물론 이제 파이가 있으니까 오역의 소지는 무조건 없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오역의 소지가 없어도 무조건 이 면에다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라. 저런 게 케이스 규격에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죠. 기아공차에 대한 공차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기아공차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이제 이후에 기아공차가 나오는데 기아공차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 그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평면도거든요. 평면도를 지칭하는 게 이면이 평탄하다라는 걸 지칭한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표면 거칠 기호를 하면은 이면의 표면 거칠기는 얘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수에 엮을 수 있지만 기아공차에도 엮을 수 있다. 기아공차도 이제 저게 면을 정의하는 기아공차면 면을 정의하는 모든 기아공차에 대해서는 얘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못 붙여주는 경우가 뭐냐? 이게 기아공차라는 거는 이제 면을 정의해주는 것도 있지만 축을 정의해주는 기아공차도 있어요. 축을 정의하는 기아공차에다가 얘를 갖다 넣으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무조건 면을 정의해주는 기아공차에다만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축을 정의해주는 기아공차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거는 요 뒤에 이제 요 공차 값, 기아공차 값이 있는데 요 앞에 파이가 항상 붙습니다. 파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절대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못 붙입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하려면 간혹 가다가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제가 전산학년 기능사 시험 때 기아공차가 정의된 면에다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를 기입하면 이거 감점 안 해요? 예, 감점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맞게 했는데 왜 감점을 해요?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산학년 기능사 정답에는 저런 형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거의 저도 시중에 있는 그 서적이라든가 서점에 있는 서적이라든가 그럼 막 뒤져봐도 저렇게 기입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는 저렇게 기입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정답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경험상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저렇게 기입을 해도 괜찮다. 이거는 공간이 충분해. 저 그 면에서 갖다 붙일 공간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난 기어공차에 있는데 저렇게 붙여주고 싶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공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면에 대한 지칭만 명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다른 쪽에 공간이 충분해도 그냥 난 저 기어공차 저 면에 대한 기어공차 이거 한꺼번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위치가 뭐 좁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기어공차가 지정된 그 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저걸 감점하시면 물론 저걸 감점했는지 안 감점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채점관의 채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채점관이 저걸 가지고 감점을 했다고 하면 그 채점관은 자질 불량이에요. 그리고 그런 채점관을 고용한 큐넷에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 고용한 거예요. 채점관의 실력을 검증하지 않고 고용한 거니까. 이거는 케이스 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나온 거니까 저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늘상 어디에다 하느냐? 치수 보조선에다 한다. 그렇죠? 치수 보조선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요 아래 1.1 돼 있는 건 뭐예요? 요 윗면. 왜? 요 윗면에서 나와 있는 치수 보조선에다 기입을 했으니까. 그쵸? 요거는 뭐냐? 요건 요거예요. 요 원통면. 이면이에요. 뭐냐? 이건 지름치수잖아요. 지름치수. 요 지름치수의 치수 보조선에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원통일 거예요. 그래서, 요 원통면. 요 면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요 면에 대한 치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기둥. 그 다음에 원통 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요 원통 표면인데 이 각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얘기를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정사각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사각. 이게 직사각일 때도 있는데 이게 조금 솔직히 저는 저 각기둥이라는 거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실무에서는 저 각기둥에다 저걸 안 해요. 저걸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밑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지금 보면 여기 원통이고요. 여기 원통이고 이 X 표시 쳐져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평면이라는 얘기죠. 얘는 뭐냐면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각이에요. 각이고 얘는 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밑에 요거 기입돼 있는데 만약에 요거 기입 안 돼 있으면 요렇게 붙여주면 뭐냐면 이면도 그 다음에 이면도 전부 다 RA 6.5다. 표면 거칠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이 안 보이는 쪽에서도 저렇게 각기둥의 모든 변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수 있다라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안 써요. 실무에서는 저걸 저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냐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확하게 측면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직사각일 때는 안 써요. 만약에 이게 직사각이다 그러면 이쪽 해서 여기 이제 치수값이 기입되잖아요. 이 치수값 뒤에다가 하나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정사각이 아니고 직사각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치수값이 들어가잖아요. 이 치수값 뒤에다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면 그래서 두 번 붙여줘요. 여기 한 번만 붙여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번 붙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사각이면 이게 정사각이에요. 그러면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겠죠. 하고 정사각형일 땐 치수를 이쪽 기입 안 하고 뭐예요? 치수 앞에 사각을 그려주고 여기다 이제 뭐 30 이렇게 해주고 있다. 한 변의 길이가 30인 정사각이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요 공차를 붙여줘요. 그러면 네 면이 모두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는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뭐냐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사각형에서
요 아랫면만 얘고 나머지 세 면 이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 나머지 세 면은 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아래의 세 면이 이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해석의 범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설명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각기둥은 보지 마세요. 케이스 교육에 각기둥 표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각기둥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각기둥은 무조건 요렇게 기입 안 한다. 요렇게 기입 안 한다. 각기둥은 요 사각형이 있는 데서 이면 따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요. 해석에. 그래서 여기 왜 각기둥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있어요. 그래서 각기둥은 보지 마셔라. 원기둥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착하는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표면결 요구사항의 간략화 도면 지시라는 게 나와요. 이제 간략화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간략화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와 가까워져요. 뭐냐? 최대한 간소하게 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WX, Y, Z 뭐 이건데 그거 나오기 전에 최초의 간략화는 뭐냐면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주는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이거죠.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이거 도면 완성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게 1번 부품이면 1번 하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봤던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가로치고 짱짱 그래서 이거 W 콤마 짱짱 X 콤마 짱짱 해서 Y 이거죠. 이제 이거를 기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요 기호까지는 간략화를 안 시켰어. 그래서 WXYZ는 안 나오고 공차값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얘는 뭐냐? 얘는 여기 도면에 이렇게 기호가 안 붙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이면 안 붙었잖아. 그렇죠? 이면 안 붙었잖아. 기호를 안 붙인 면은 뭐다? 가로 바깥에 있는 요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렇게 표기하면 뭐예요? 표면 거칠 기호가 없으면 얘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앞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줬지만 앞에다 넣어주면 뭐다? 여기다가 기호를 두 개를 원래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으니까 총 4개 면에다가 기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2개를 덜 기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퉁치면서 그래서 도면이 좀 더 간소화된다. 덜 지저분해진다. 이런 장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인데 가로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생소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거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만약에 저게 뭐다라는 걸 모르면 전 시간 영상을 안 보신 거지. 우리가 이제 그림 기호가 나오는데 처음에 뭐가 나와요? 기본 그림 기호. 기본 그림 기호는 뭐다? 모든 표면 거칠기 기호, 그림 기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 모든 표면 거칠기 그림 기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 얘다. 얘는 반드시 있고 얘는 반드시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얘가 추가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동그라미가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기본 그림 기호는 이제 얘를 의미한다. 근데 얘가 그대로 이렇게 딱 붙었어. 근데 기본 그림 기호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거 설명을 이제 보면은 찾아서 보시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단독으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다 그랬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집합 기호를 표시할 때. 얘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집합 기호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래대로 이제 기입되려면 어떻게 기입돼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입돼야죠.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이 도면 안쪽에 이런 애를 썼고요. 이런 애를 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도면 안쪽에 여러 가지 기호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건 도면 안에서 찾으세요. 이거 나열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렇죠? 이거 나열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KSQQ에 저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하냐? 이제 여기다가 1번 하고, 그쵸? 이렇게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나올 거예요. 기본 이제 표면 거칠기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여기에 W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X 하나 나와야 되고, Y 나와야 되고, 근데 이 세 개를 하려니까 귀찮아. 그쵸? 그러면 이거 딱 듣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걸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하고, 이렇게 하고, 가로치고, 얘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알아서 찾아서 봐.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KS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 집합기호를 사용하는 거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표면 거칠기의 정도가 한 10가지 이상? 대여섯 가지 이상? 종류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도저히 열거를 할 수 없는 경우. 도저히 가로 안에다가 열거하기에는, 열거하려면 한 이 정도 열거해야 돼.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들어서 뭐 얘는 0.8, 얘는 1.6, 얘는 3.2도 한번 쓰였고, 얘는 6.4가 한번 쓰였고, 이렇게 그냥 겁나게 많을 때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주는 거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집합기호 썼다 그러면 집어 던져야지. 결국 귀찮다는 얘기 아니야. 귀찮으면 때려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케이스 교육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썼다. 그럼 쫓겨나야지. 이거 아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 가공하는 업체들이 가공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가공 작업자가 얘만 봤을 때 이것만 보고도 내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장비를 어디까지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 보고 뭐 하냐면 견적을 내요, 가공업체가. 내가 가공 등급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구나. 그걸 도면에서 내가 기호를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바우트 견적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정도 가공 등급 쓰이고 이 정도 가공 등급 쓰이네. 이것만 보고 견적을 낸다고요. 그거를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귀찮다고 이렇게 기입을 하면 결국 작업자가 여기서 하나하나씩 새알리면서 봐야 돼. 다른 게 뭐가 나오나. 거기 있는 기호 다 살펴봐야 돼. 그러면 작업자를 편하게 해주는 게 단 1도 없는 거잖아. 작업자를 고려해주는 게 단 1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내용이 많다. 진짜 한 대여섯 가지 된다. 자,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WXY Z 쓰는 순간에 저거 쓰지 마요. 그 순간에 쓰지 마. 그 순간은 아니야. WXY Z까지는 충분히 표기해 줄 수 있는 범주예요. 고작 4개잖아, 4개. 많이 들어가야 가로 안에 4개야. 그때는 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서 저렇게 해놓고 저것 때문에 감점 당했어요. 나라도 감점해. 미친 거지. 나라도 감점할 거예요. 내 밑에 직원이 저렇게 실무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잖아? 집어 던져버릴 거야. 야, 이거 귀찮으면 때려쳐. 당장에 그럴 거야. 그거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WXY 쓸 때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수치값으로 제공이 될 때, 저 수치값의 범주가 너무 많다라고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걸 내가 다 적어주기엔 너무 무리야. 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를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기본 기호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경우다. 요거 말고 없어요. 기본 기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없습니다.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이것도 하나 더 설명해야겠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의 폐해긴 한데, 이게 자격증 시험의 폐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격증 시험의 폐해가 아니라 자격증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의 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W,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4개의 기호를 쓰잖아요. 근데 항상, 요거 이제 가로를 쓸 때, 항상 요 앞에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가 있을 땐 꼭 얘가 바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얘가 빠진다 그러면 W가 항상 바깥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요 순서에서 이제 배우는 순서에서 꼭 이제 요렇게 이제 등급 여기 거칠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끄러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게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요렇게 해놓고 여기 X 해놓고 가로치고 여기가 X면 여기 W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W, Y. 이거 안 된다.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뭐냐면 이게 거칠기가 가장 거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되게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여기 이제 표면 거칠기를 붙이잖아요. 여기서 개수가 제일 많은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왜? 그 많이 붙이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주는 게. 그러면 W는 개수가 한두 군데 돼. 그쵸? 한두 군데? 한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다 X야. X가 한 10군데 돼. 그럼 X가 바깥으로 나오고 W가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리고 여기다 W를 붙여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거 제대로 쓰는 거예요. 간략화잖아요. 간략화. 뭘 위해서 이걸 쓰는 이런 방식을 쓰느냐. 간략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친 게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나열돼야 된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열만 제대로 되면 된다. 사용되는 게 제대로 나열만 되면 되고 앞으로 빠져나오는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면 거칠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된다. 그래서 Z가 많이 쓰인다 그러면 Z가 제일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그리고 요 안쪽에 X하고 Y가 있다든가 그래도 돼요. 상관없는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오해도 없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WXY Z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다수의 표면에 대한 공통 요구 사항. 예.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서 적다 보면은 이 기호의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배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간소화시킬 수 없냐 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WXYZ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상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간략화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략화 기준. 요건 잘 읽어보시면 되고 간략화 기준 지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간략화 시키느냐.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자로서 그림 기호에 의한 지시 이거예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Y, Z 이렇게 나오죠. 단 이렇게 간략화해서 쓸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제란 가까이서 우리가 이제 도면 틀이 이렇게 있으면 표제란이 일반적으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주소를 많이 쓰잖아요. 주소. 이쪽 공간. 그래서 이 공간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소를 많이 쓰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 공간에 주소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표제란 근처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요쪽을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뭘 이제 붙여주느냐 이제 이걸 붙여준다. 근데 우리 이제 전산환경 기재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주소에 있죠. 주소에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거를 표제란 가까이 붙여주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꼭 이제 표제란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고 꼭 주소에 있을 필요는 없고 도면에 어디 한 귀퉁이에 있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소를 도면 작성할 때 그러니까 가공 작업자가 주소는 항상 꼭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소에다 넣어주는 게 가장 안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환경 기능사에서는 저거를 주소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략화 기호를 쓰는 건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주소나 아니면 도면의 어디 한 귀퉁이에
Y는 어떤 등급을 의미합니다. Z는 어떤 값을 가진 표면 거칠기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표를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WXY 쓸 때 그 주소에 항상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걸 안 써주면 저 간략화 기호라는 걸 쓰시면 안 돼. 지정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저 공차의 값의 이제 범주가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WXYZ로 이렇게 딱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요표를 작성 안 해줍니다. 실무 가보시면 이제 요건 실무예요, 실무. 원래 케이스 규격대로라면 이제 무조건 이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야, 우리가 한두 번 일하냐? 내가 Y라 그랬으면 얼마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Y라 그랬으면 야, 그게 Y 우리 항상 얼마로 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무는 이것마저도 작성 안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Y가 얼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그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간략화 사용할 때는 요 간략화 표 내가 하는 저 Z의 의미가 얼마입니다. Y의 의미가 얼마입니다. 반드시 이걸 첨부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이상의 제작 방법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면인데 아까 얘기했죠. 가공과 그 뒤에 후처리. 이렇게. 그래서 가공했을 때 공차와 후처리했을 때 공차가 아니라 표면 거칠기와 후처리했을 때 표면 거칠기를 내가 다 지정을 하겠다. 근데 실제 설계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냐? 이게 결국 이 완제품이 크롬 도금이 끝나야 제품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표면 거칠기가 이게 0.9면 되는 거지. 그 안쪽에 표면 거칠기가 이게 RZ 1.5가 나오는 게 무슨 의미지? 예.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미를 갖는 거는 결국 이 도금 작업자가 의미를 가질 거예요. 도금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가공돼 있는 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도금 피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표면 거칠기가 나오는데 도금 작업자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그거 아니야. 가공은 내가 이제 요 정도 수준까지 하라고 했는데 도금에서 표면 그 정도 나오게 네가 조정을 해. 도금 이후에 표면을 연마를 한다든가. 거의 대부분 이제 도금 이후에 요 표면 거칠기가 지정이 될 때는 도금으로 어차피 표면 거칠기가 정해지는 건 그 가공된 표면에 있는 그 결에 맞춰가지고 일정 두께만큼 도금 피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결이 갖고 있는 조성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는 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금만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도금 이후에 이제 파우를 친다든가 뭐 추가적인 연마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표면 거칠기를 맞춰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금 쪽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후 가공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하는 거 일단은 제가 일한 베이스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공 조건이라든가 도금 조건에 이제 표면 거칠기 조성이 다르게 돼야 되고 두 개가 전부 다 지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는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제가 도면을 작성한 거는 파이널 도금이 끝난 상태의 표면 거칠기만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여기다 이제 뭐 RA 값 이렇게 적어주는 것까지는 저거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표면 거칠기를 내가 좀 디테일하게 지정을 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면에다가 이런 것까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나의 표면에 두 가지 이제 각 공정상에 이게 그 예시를 보면은 요게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 지금 붉은 선으로 표시된 저 1.4선 저거 뭔지 모르면은 앞에 선종류 쪽 가서 다시 보셔야 돼요. 선종류 쪽 제가 설명한 거.
왜냐면 이건 특수 가공선이죠. 특수 가공.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요 특수 가공선 하나 더 더해가지고 요 뒤에 연마 해서 연마 이후에 뭐 RA 0.1 그러면 도금으로 0.9의 거칠기를 만들고 표면 거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연마에서 RA 0.1의 표면 거칠기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3번, 4번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이제 케이스 교육에 나온 예시를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써본 적은 없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중복적으로 같은 면에다가 여러 가지의 이제 각 공정별로 표면 거칠기를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케이스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끝났고 기호의 형태랑 부착하는 방법까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부속소입니다. 부속소. 부속소에는 이제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표면 거칠기 요 기호의 크기들이 나와요. 이거 크기가 어떤 사이즈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영상이 1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작성을 해보면서 사이즈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 작성할 때 CAD 명령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